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가 도쿄올림픽을 중계방송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화면과 자막을 사용한 데 대해서 MBC 박성재 사장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방송을 했다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또 주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대사관에는 사과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최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재 사장은 MBC가 지구인의 우정과 연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방송을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박 사장은 올림픽 개회식 중계 도중 국가 소개에 대단히 부적절한 화면과 자막이 방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구 중계에서 상대국 선수를 존중하지 않은 경솔한 자막이 전파를 탔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해당 국가 국민들과 실망하신 시청자 여러분께 MBC 콘텐츠의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박 사장은 1차 경위 파악 결과 몇몇 제작진 징계에 그칠 수 없는 기본적인 규범인식과 콘텐츠 검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며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콘텐츠를 만들 때 인류 보편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과 성평등 인식을 중요시하는 제작 규범이 체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MBC는 오늘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대사관에 사과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 크게 뭔가요? 노란데 크게 보고 갔어요! 10점! 오진영, 김우진, 김대덕 완벽하게 6대0으로 금메달을 가져갑니다. 한국의 세 번째 금메달이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한국의 양궁이 이 정도로 강하다는 걸 여실없이 증명해준 한 발이었습니다. 지난 리우 올림픽에 이어 2연패였고 만 17세 막내 김재덕 선수는 2관왕에 올랐습니다. 현지에서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강에서 인도를 가볍게 꺾은 남자 대표팀은 4강에서 연장 끝에 일본을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큰 고비를 넘은 선수들은 타이완을 상대로 거침없이 활시를 당겼습니다. 1세트에서 한 발을 빼고 5발을 10점을 쏜 뒤 2세트에선 6발 모두 관역 중앙에 꽂는 퍼펙트를 기록하며 한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3세트에서 맏형 오진혁의 마지막 화살이 10점에 꽂히면서 남자 대표팀의 단체전 2연패도 확정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준결승에서 좀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비만 잘 넘기면 잘 풀릴 거다 동생들한테 얘기했었고 동생들한테도 감사하고 저 자신한테도 감사하고요. 힘든 시간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보상받는 기분이어서 이번이 더할 나위 없이 더 행복했습니다. 양궁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환하게 웃은 태국 궁사들은 셀카를 찍으며 금메달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경기 내내 목이 터져라 파이팅을 외치다가 4대에선 누구보다 냉정하게 활을 쏘며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17살 막내 김재덕은 혼성전에 이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 걸린 5개의 메달 중에 이미 3개를 차지한 양궁 대표팀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남녀 개인전에서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금메달로 하기 위한 최대 고비였고 그래서 더 극적이었던 승리는 일본과 겨룬 준결승이었습니다. 동점의 연장전 다시 동점. 하지만 막내 김재덕 선수가 쏜 10점짜리 화살이 일본보다 관역 중심에서 2.4cm 더 가까이 꽂히면서 승패를 갈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일본이 쫓아왔습니다. 대표팀이 1세트를 가져왔지만 개최국 일본도 2세트를 따내며 맞섰고 우리가 3세트 승리로 다시 기선을 잡았지만 일본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4대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승부는 곧바로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번갈아 한 발씩 쏘고 동점일 경우엔 화살이 관역 중앙에 더 가까운 팀이 이기는 방식. 첫 발에서 김우진이 9점, 일본은 10점을 쏘며 앞서갔습니다.
그러자 막내 김재덕이 보란 듯이 더 완벽한 10점으로 응수했습니다. 네, 쌉니다. 팬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후 남은 선수들이 모두 9점을 쏘면서 최종 결과는 28대 28 동점. 결국 17살 김재덕의 화살 한 발에 피말리는 한일전은 우리 승리로 끝났습니다. 형들 믿고 잘 따르고 이제 형들도 잘 리더해 주시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김재덕의 10점은 관역 중앙에서 3.3cm, 일본의 10점은 5.7cm, 불과 2.4cm가 한일전 승부를 가른 셈입니다. 경기 내내 특유의 기압으로 형들에게 기운을 불어넣던 김재덕은 승리가 확정되자 양손을 번쩍 들고 펄쩍펄쩍 뛰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회 3관왕을 향해 다시 한번 마법의 주문을 외쳤습니다. 고려 화이팅!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유도에서는 제일교포 안창림 선수가 귀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일본의 귀화 요청을 뿌리치고 한국에 건너와서 태극마크를 달았는데 투혼을 발휘한 끝에 값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선 첫 경기부터 매번 연장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한 계단씩 전진했습니다. 32강에서 절반, 16강에선 상대의 비신사적 플레이에 코피를 흘리고도 안달이 후리기 승리. 8강에 이어 4강전에서도 어김없이 연장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최선을 다했지만 체력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도 3개를 받으며 반칙패를 당한 안창림은 끝내 매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경기에서 뛴 시간만 무려 31분 49초. 하지만 안창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나란히 지도 2개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 경기 종료 10초를 남기고 벼락 같은 업어치기로 상대를 맺히며 절반을 따냈습니다. 손가락을 드는 특유의 세레머니를 하고 극적인 동메달의 순간을 담담하게 만끽했습니다. 모든 기준을 이 오늘이라는 날에 맞추고 왔어요.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맨날 다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자신을 대한민국 국가대표이자 제일교포 대표라고 소개하는 안창림. 도쿄에서 태어난 안창림은 오늘 경기가 열린 일본 무도관에서 지난 2013년 일본 학생 챔피언에 올랐지만 이듬해 일본의 귀화 제의를 뿌리치고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제일교포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 이것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년 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당당하게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목표였던 정상에 서진 못했지만 안창림은 금메달 못지않은 투혼의 동메달로 감동의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또 다른 마린보이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어제 자유형 200m 예선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죠. 오늘 준결승에서 전체 6위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내일 결승을 위해서 힘을 아끼는 전략을 폈는데 박태환 선수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합니다. 현지에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자유형 200m 예선. 황선우는 출전 선수 39명 가운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박태환의 한국 기록도 11년 만에 깨뜨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50m 구간에서는 다른 주자를 살핀 뒤 힘을 빼고도 유일하게 1분 44초대를 기록할 정도로 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습니다. 기록은 예상하지 못한 기록이어서 되게 놀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이랑 물감이랑 둘 다. 오늘 준결승에선 결승에 대비해 힘을 아꼈습니다. 세계 랭킹 1, 2위 사이에서 페이스를 조절했고 어제보다 1초 정도 느린 1분 45초 53을 기록하며 전체 6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 때는 조금은 어제보다는 컨디션이 좀 다운된 것 같아서 지금 관리 잘해서 내일 있는 결승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생애 첫 올림픽에서 결승에 오른 황선우는 내일 박태환 이후 9년 만에 메달에 도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3차례나 갈아치울 정도로 상승세인데다 어제 예선에서 세운 기록이 지난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중국 순양의 기록보다 빨라
메달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태환 형을 보고 우리 한국인도 올림픽 메달 따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구나. 황선우는 내일 오전 이곳에서 열릴 결승전에서 한국 수영의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축구대표팀 1차전을 패하면서 출발이 불안했는데 어제 루마니아를 4대0으로 이기면서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B조 1위인데 모레 온두라스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손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전 패배의 충격을 털어낼 만한 시원한 대승. 선수들은 시작부터 쉴 새 없는 전방 압박으로 90분 내내 경기를 지배했고 한 골을 지키는 대신 더 공격적인 전술을 가동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강인도 멀티골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형들이 다 만들어준 거고 저는 그냥 발 갖다 대기만 한 건데. 루마니아전 승리로 B조 4팀이 모두 1승 1패를 기록했지만 대표팀은 골득실에서 앞서며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온두라스와의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최소 조 2위로 조별리그 통과가 가능한 상황. 하지만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보단 2연승 조 1위로 8강에 진출할 생각입니다. 분석은 어차피 다 돼 있습니다. 그전 자료들도 다 분석을 했고 이 자료를 플러스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하나가 돼서 마지막 경기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대표팀은 오늘 가시마를 떠나 온두라스전이 열릴 요코하마로 이동했습니다. 사흘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에 예정된 오후 훈련을 취소하는 대신 결전지 요코하마 경기장 잔디를 밟아보며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골득실에서 여유가 생겼을 뿐 아직 8강 진출을 확정지은 건 아닙니다. 선수들 역시 자신감을 되찾은 만큼 방심 또한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코하마에서 MBC 뉴스 손장원입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318명, 또다시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일 이후 20일째 1,000명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이번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이미 국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낮 기아차 광명공장, 오가는 사람 없이 출입구가 썰렁합니다. 조립과 생산관리 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해당 공장은 오늘 하루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의 전수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18명으로 일요일 기준 확진자로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비수도권 확진자는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름 휴가를 통한 풍선 효과가 겹치면서 비수도권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거리 두기 3단계가 일괄 적용되고 대전 등 일부 지역은 4단계로 격상합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3.3%에 불과했던 델타 변이 검출률은 약 한 달 만인 지난주 48%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로 볼 때 지금 최소한 과반 이상으로 어찌면 곧 전체 유행이 델타 변이라고 간주를 해도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을 감소 추세로 전환시키고 비수도권의 확산세를 차단하는 걸 방역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50대 후반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접종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 4차 대유행을 진정시키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해와서 정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오전 9시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만 55세에서 59세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활동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정감이나 뭐 그런 게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동안 정체 상태를 보였던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시작되면서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중간에 잔여 백신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빨리 나가는 바람에 그래도 문을 막기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55세 이상의 경우 이번 주 수도권 거주자는 화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 백신을 맞고 다음 달 초부터는 전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모더나사 측에서 생산에 문제가 생겨 공급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정부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경우 예정된 일부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차질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히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 측에서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수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50세에서 54세는 다음 달 1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40대 이하는 8월 말 접종을 시작해 9월 안에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으로 숨진 20대 남성 군인의 경우 백신과 심근염 부작용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접종하고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 1, 2차 같은 백신을 접종했을 때보다 예방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화 항체도 6배나 많이 생기고 특히 델타 변이도 더 잘 막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한 사람은 88만여 명. 질병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들 가운데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면역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얼마나 잘 억제하는지 보여주는 이른바 중화 항체가를 측정한 겁니다. 그 결과 교차 접종을 받은 의료진의 중화 항체가는 1, 2차의 화이자 백신을 맞은 동일 접종자의 수치와 비슷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동일 백신 접종자보다는 6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화항체 지속 기간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더나, 얀센, 노바박스 백신에 대해서도 이상 반응과 항체 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 또한 교차 접종이 동일 접종보다 높았습니다. 교차 접종과 동일 접종 모두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델타 변이 억제력은 서너 배 떨어졌지만 교차 접종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동일 접종보다 4.3배, 화이자 동일 접종보다 2.8배 더 델타 변이를 잘 억제했습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4종에 대한 중환응은 교차 접종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증 의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이상 반응만 확인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차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현행 계획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만 50세 미만 등 161만여 명에 대한 교차 접종을 오는 9월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근거도 없이 문 대통령의 책임을 주장했다고 비난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배후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법원 판결은 감당하겠지만 진실이 외면당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입수 직전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동남권 메가시티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계속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날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냐며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소장 어디에도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부분이 없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거도 없이 대통령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수사 행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수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거라고 보고요. 네.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거라고 봅니다. 야권에선 드루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내부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두고 지역주의를 조장한다 아니다 설전이 또 오갔습니다. 두 후보 사이 싸움이 갈수록 격화하자 당 지도부는 선을 넘고 있다면서 양측 모두에 경고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제 호남이 주체가 돼 한반도를 통합한 예가 없었다는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두고 이낙연 후보 측의 공격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1분 6초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낙연 후보의 선전을 바라는 맥락의 발언이 왜곡된 거라면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흑색 선전을 하는 게 누군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겠다면서도 맥락과 상관없이 지역주의를 소환할 수 있는 어떤 운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확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친문 호남 표심을 의식한 듯한 양측의 공방이 연일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다시 지역주의 강에 돌아가지 말라고 촉구했고 선관위도 각 후보 관계자들을 불러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경선 과정에 있어서 선을 넘은 불상사나운 상호 공방에 대해서는 즉각 멈춰줄 것. 민주당은 모레 후보들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원팀 협약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요동치는 지지율 추이 속에 달아오는 공방이 쉽게 진정될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다음 달 10일 전후로 입당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오늘도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에 직행한 걸 두고 당내에서는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회동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 10일 전후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입당은 확실하다고 본다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의 언급은 더 불투명합니다. 입당 시기는 물론 입당 여부 그 자체에 대한 명쾌한 입장 표명은 오늘도 없었습니다. 입당이라는 건 입당해야 입당하는 것이고 제가 늦지 않게 어떤 정치적 어떤 선택에 대해서 제가 갈 길에 대해서 늦지 않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4명이 윤석열 캠프로 직행한 걸 두고선 당이 콩가루 같단 비아냥을 누가 만드냐는 비판에 일부에선 얼굴 붉히지 않고 도와야 한다고 맞서는 등 내분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가 4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는 입당 전부터 특정 계파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당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돕고 싶은 그 대선 주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범야권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백해무익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경쟁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윤 전 총장이 당 밖에서 사람만 빼가는 건 비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친윤계로 거론되는 의원 등 40명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는 등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 파열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한 부사관이 국방부 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숨졌습니다. 국방부는 사망 경위와 수감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공군 성폭력 사건 피고인 A 부사관이 국방부 미결 수용실 독방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 부사관은 즉시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방에선 자신의 신경을 적은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감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숨진 부사관은 공군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미결 수용시설에는 군사경찰이 상주하며 순찰을 하고 있었고 시설 내 CCTV를 상시 모니터하는 요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A 부사관이 발견된 화장실은 허리 높이의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수용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CCTV는 그 인권 문제 때문에 복도 쪽만 비추고 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순찰 형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A 부사관이 의식 불명 상태로 상당 시간 방치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수감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군내 수용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됐던 중학생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파도가 먼 바다 쪽으로 거꾸로 치는 이른바 이안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해운대에는 이안류 경보지수가 최고 단계인 4단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가 낮게 일면서 바다 위를 살핍니다. 119 구조대원들도 높은 파도 속에서 구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대원들 투입시켜 수색 중에 이안류가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대원들이 수영으로 나올 수는 없고요. 이틀간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실종됐던 중학생은 숨이 멎은 채 발견됐습니다. 중학생 3명이 파도에 떠밀려간 건 어제 새벽 3시 반쯤이었습니다. 당시 해운대에는 3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고 이안류 발생 위험 지수는 가장 높은 4단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였습니다. 들어가면 사실 안 되는 거고요. 이안류 위험 지수는 실시간으로 지자체와 해수욕장 구조대원 등에 제공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시각은 해수욕장 입욕이 금지된 새벽 시간이어서 출입을 통제할 안전 요원은 없었습니다. 이안류는 바닷물의 흐름이 해변 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해변에서 바다 쪽으로 밀려나가는 역파도입니다. 물살이 매우 강해 성인 남성도 거슬러 수영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인데 지난 2017년 수십 명이 순식간에 먼 바다로 밀려나갔다가 구조됐고 작년에도 20명이 이안류에 휩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인명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새벽 시간에도 이안류 경보가 발생하면 철저히 입욕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제주에서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2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48살 백광석, 46살 김신남인데요.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는 이 백광석이 상습적으로 자신과 김군을 폭행해왔다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담을 타고 주택에 들어갔다가 나온 두 남성. 이들이 사라진 뒤 이 집에 살고 있던 16살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은 두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48살 백광석과 공범인 46살 김신남입니다. 범행이 잔인했고 신상 공개를 통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른 2명이 합동해서 중학생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된 부분도 이제 확인이 됐고. 당초 신상 공개를 고려하지 않았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전에 범행도 모의하고 범행 도구도 구입하는 경우 계획적인 범행 정황이 확인됐고. 김군의 어머니는 취재진을 만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동거를 하던 백광석이 다툼이 있을 때마다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반복했고 아들도 머리를 맞아 지난해 10월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그냥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다는 거야, 자기는. 너 이렇게 괴롭히는 게 좋다고. 그리고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사해서 새 출발을 하자고 약속했는데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도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 먼저 앞세워서 어떻게 살라고 나는. 응? 나는 진짜.
그러면서 백 씨 등이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도록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의자 백 씨와 김 씨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수영 간판 김서영 선수가 자신의 주종목인 개인 혼영 200m 예선에 나섰는데요.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가슴을 졸였지만 그래도 준결승에 올라 기회를 이어갔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 무대에 나선 김서영. 주 종목 개인 혼영 200m에서 출발은 편안했습니다. 첫 50m 저병 구간을 2위로 통과했고 강점인 배영에서도 내내 선두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평영으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뒤로 처졌습니다. 마지막 자유형에서 막판에 힘을 짜내면서 2분 11초 54의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16명까지 진출하는 준결승에 15위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갔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이 2분 8초 34인 김서영은 내일 준결승에서 8위까지 올라가는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사상 첫 올림픽 무대에서 첫 판부터 세계 랭킹 2위 뉴질랜드를 만난 한국 럭비 대표팀. 잡히고 나뒹굴길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식이 경쾌한 몸놀림으로 수비를 따돌리며 내달렸고 마지막 순간 발을 잡히면서도 기어코 트라이를 성공했습니다. 결국 이 점수가 우리가 올린 유일한 득점이 되며 5대 50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역사적인 올림픽 첫 득점에 성공하며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6번 만나 지금껏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세계 3위 스페인을 상대로 팽팽한 승부를 이어간 여자 농구 대표팀. 4쿼터 초반 난조에 빠지며 역전을 허용했지만 경기 막판 강희슬의 과감한 돌파와 박지연의 레이업 슛으로 4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끝내 승부를 뒤집지 못했지만 세계 랭킹 3위 스페인의 진땀을 빼며 사흘 뒤 캐나다와 2차전을 향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시작됐는데 누군가 출발선을 막아선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철인 3종 트라이애슬론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악취와 수질 논란이 일었던 도쿄 오다이바 해상공원.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데요. 드디어 출발! 그런데 이게 뭔가요? 경기 진행 보트 한 대가 한쪽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바람에 선수 절반은 아예 출발도 못했는데요. 결국 다시 물 밖으로 나와 재출발한 선수들. 우여곡절 끝에 노르웨이의 블룸멘펠트 선수가 고국의 사상 첫 트라이애슬론 금메달을 안겼네요. 이번엔 첫 정식 종목이 된 서핑으로 갑니다. 경기가 열리는 스리가사키 해변인데요. 파도가 딱 봐도 심상치가 않아요. 태풍 네파탁이 일본으로 접근하면서 거세진 파도에 선수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조지규는 1년 중 파도가 강한 날을 골라 일정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파도를 가르며 멋진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태풍이 너무 심하면 16강 이후 일정을 사나흘 미룰 예정이라고 하네요. 방향을 살짝 튼 크로스에 발끝을 툭 갖다 대 골로 연결시키고 골키퍼 정면을 향해 강한 페널티킥을 박아넣습니다. 뒤늦게 멕시코가 프리킥으로 한 골 만회했지만 역부족. 일본이 2연승을 달리면서 A조 선두로 올라섰는데요. 마지막 3차전 결과에 따라 8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생겼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한국 다이빙 사상 최초로 싱크로 10m 플랫폼 경기에 나선 우하람, 김영남 선수. 순위는 7위에 그쳤지만 멋진 호흡을 자랑했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보름 넘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밤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서울의 최저 기온은 27.4도를 기록하면서 올 최고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내일도 더위의 기세가 계속됩니다. 특히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가 가득 몰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35도 이상 치솟겠습니다.
내일 오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만조 시각과 맞물리는 전남 서해안에서는 폭풍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이 두 개의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고요. 일본은 8호 태풍 네파탁의 영향으로 도쿄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겠고 내일은 벼락을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춘천 36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만 폭염을 겪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